안녕하세요. 홍콩혼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말이고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시간은 5시인데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셨는지 아니면 댁에서 쉬면서 또 이 홍콩혼놀 찾아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가족 이벤트가 있는 날이긴 한데 잠시 시간이 나서 독서 마저 하러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2분의 또 구독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기계발서 챕터 7까지 끝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맺는 말과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한번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맺는 말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또 정리를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리더십은 사람에 집중한다. 한번 맺는 말 보겠습니다. 당신도 동기부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훌륭한 상사는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고차원의 가치관과 고결한 목적을 바탕으로 사려 깊게 리더십에 접근하는 방식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 다루는 여러 명의 탁월한 리더들과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장에서 소개하는 동기부여의 달인 중 몇 명은 본능적으로 이 책의 아이디어를 사용해 직원들을 이끌고 있다. 또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숙지한 후 자신의 리더십에 적용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2명은 동기부여 과학의 핵심 이론을 창안한 사람들이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이 동기부여의 달인들이 직원들을 발전시키는 모습, 그 결과로 경영 실적을 함께 성장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10년쯤 지난 후에 어느 젊은 리더가 이 책의 개정판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네, 개정판을 읽는 상상을 한다면 진짜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책이 그만큼 잘 팔리고 잘 팔린다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는다는 거니까요. 네, 행복한 꿈을 꾸거나 상상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지금까지 가장 훌륭했던 상사가 누구였나고 묻는다면 그가 당신이라고 대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당신이 이 책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한다면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한 동기부여의 달인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네, 그렇죠. 이 동기부여 관점 면담이 필요한 배경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독서를 통해 보신 분은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방법, 평범하지 않은 결과. 필 잭슨은 맞죠? PH는 F 발음입니다. 잠깐 영어 하고 가네요. 필 잭슨은 뉴욕 닉스 농구팀의 사장이다. 잭슨이 평생을 몸바쳤던 감독이라는 직업에서 스스로 은퇴한 후 5년간 6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닉스의 사장으로 취임하자 많은 매체에서는 그가 돈과 권력에 이끌렸다고 평했다. 6천만 달러면 60억인가요? 그죠? 공 3개에 공 3개 더 붙이고 그럼 600에 1000이니까 1, 1000억, 10억. 60억 정도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가족과 약혼녀가 있는 미 서부 지역을 떠나 번잡한 뉴욕으로 향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있는데 농구팀의 사장이라고 하네요. 뉴욕 닉스 농구팀의 사장 필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감독이라는 직업에서 스스로 은퇴한 후에 5년간 6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5년 동안 60억인 거죠. 그죠? 그럼 1년에 12억 정도?
닉스의 사장으로 취임하자 많은 매체에서는 그가 돈과 권력에 이끌렸다고 평했다. 요즘 같아서는 뭐 연봉 12억, 우리한테는 아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한테는 꿈도 꾸지 못할, 아니 꿈은 꾸어볼 수 있나? 꿈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돈과 권력에 이끌렸다고 사람들이 평했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가족과 약혼녀가 있는 미서부 지역을 그러니까 떠났다고 하네요. 그죠? 번잡한 뉴욕으로 향한 이유가 무엇일까? 돈 때문에 그럴 것이다. 돈과 권력을 좋아해서 가족을 버리고 약혼녀도 버리고. 그죠? 3과 일에 대한 잭슨의 접근 방식을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 그가 내린 결정의 배경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잭슨은 미국 프로농구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감독으로서 자신과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이제 구단 전체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분별력을 적용하고 이를 더욱 개발할 기회를 얻었다. 일단 그는 핵심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은 자율성에 해당된다. 구단에 더 심오한 목적과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가치관을 제공할 것이며 훌륭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 관계성에 해당되죠. NBA에서 50여 년 동안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거치며 축적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공정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낼 것이다. 역량적인 부분이죠. 그동안 잭슨을 지칭했던 재미있는 별명이 많다. 그 중에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별명도 있고 잠시 동안 불리다 사라진 것도 있으며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이름도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선사라는 호칭은 그가 라크룸에서 명상이나 종교의식 같은 행위를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선수들에게 마음챙김을 통한 자율적 제어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고액의 연봉과 명성, 권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선수들이 외부적인 동기부여를 초월하도록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잭슨은 그들에게 잠시 동안이라도 정신을 맑게 한 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고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한 내적 자원을 탐구하라고 말했다. 잭슨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든 그의 리더십과 이 책에서 논하는 동기부여 과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잭슨이 수많은 리더십 관련 서적을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리더십 책에서 보편적인 원리라고 주장하는 학설은 거의 효과가 없다. 잭슨은 어떤 문화를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개발 단계에 적합한 도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동기부여도 마찬가지다. 만일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도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동기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잭슨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필요한 도구는 다른 감독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의 책 필 잭슨의 11 Rings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감독이 있다. 하나는 선수들에게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감독이며 다른 하나는 선수들을 승리로 몰아붙이는 감독이다. 잭슨은 사람들을 몰아붙이면 훌륭한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독에게 지도받은 적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선수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감독이 되는 길을 선택한 듯 하다. 결과를 드라이브하지 않는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내적 자원을 훼손하는 외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잭슨은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동기부여하는가를 창의적으로 탐구한 결과 그들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대안을 발견했다. 많은 선수들이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 전술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동기부여 과학은 잭슨의 방법론이 왜 시카고 불스를 6차례, LA 레이커스를 5차례 챔피언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알려준다. 잭슨이 몸담고 있는 프로스포츠의 세계는
큰 도박이 난무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도록 한다. 그는 선수들이 패스를 통해 득점을 올리듯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항상 강조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패스를 통해 득점을 올리듯이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끌자. 약간 공동 목표로 삼은 듯한 냄새가 나네요. 그렇게 했으니까 시카고 불스를 챔피언으로 이끌 수 있었고 LA 레이커스를 5차례 챔피언으로 이끌 수 있었겠죠? 모두 팀원이 한마음 같이, 그러니까 물론 그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조직이나 팀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전략을 선택한 거겠죠. 잭슨의 성공은 리더들에게 직장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일이 왜 중요한지 상기시킨다. 잭슨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게임이 당신 눈앞에 마치 이야기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고결한 목적을 위해서 실천하고 행한다면 일단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죠? 그게 게임이라면 게임이 당신 눈앞에 마치 이야기처럼 펼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컬린 바렛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명예회장이다. 명예회장이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자세로 회사에 근속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직함이다. 하지만 어느 여성보다도 적극적인 행동 방식을 지닌 바렛은 여전히 댈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본사에 매일 출근한다. 물론 그녀가 공식적인 책무를 맡고 있거나 경영의 성과를 책임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자신이 지난 40년간 힘써 구축한 기업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다. 어떤 좋은 기업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타본 사람은 그들의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유니폼에서부터 승무원의 이륙 전 안내 방송까지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최근 이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승무원 하나가 마이크에 대고 승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 누가 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나요? 우리는 모두 혹시 자기 지갑인가 해서 앞쪽을 바라왔다. 좋습니다. 이제 저를 주목하시네요. 그럼 우선 안전벨트가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 완전 전략가인데요. 전략가? 모든 승객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수칙 안내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유머 감각을 사용하는 일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표준 업무 절차 중의 하나다. 와, 좋네요. 그죠? 유머를 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표준 업무 절차를 조금 학습하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좀 유연하게. 하지만 이런 절차가 쉽게 탄생한 것은 아니다. 바렛과 임원들은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소비자 단체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비행기의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승객들이 승무원의 말에 실제로 귀 기울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렛은 사우스웨스트 항공 승무원의 유니폼이 너무 평상복 스타일 아니냐고 지적받자 이렇게 되물었다. 기내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 편안한 바지와 운동화 차림이 좋을까요? 하이힐과 나일론 스타킹이 좋을까요? 오, 그러네요. 그죠? 바렛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재직했던 매일매일은 관료주의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전력을 다해 얻고자 했던 것은
직원들의 자율성이었다. 바렛은 직원들이 안전규칙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아주 좋은 바렛이네요. 바렛의 가치관? 어쨌든 참 좋네요. 그녀는 어떤 직원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에 자신의 개성을 놓아둔 채 사무실로 들어와 유니폼을 챙겨 입고 걷고 말하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며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채용한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감정을 최대한 발산하세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개인이 각자 나타내는 다양성과 함께 그들이 팀으로 드러내는 능력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취지는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그 복장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게 정말 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너무 다양하다기보다는 조금은 유니폼처럼 통일화되는 게 그래도 좋겠죠. 활동적인 유니폼으로. 왜냐면 그 서비스를 비싼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서비스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뭐 꼭 값을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솔직히 사람이 좀 격식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으로 뭐 완전한 자율성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좀 질서가 있고 대신에 아까 말했던 거 그 항공기 직원들, 승무원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승객들의 안전까지 다 책임질 수 있게끔 유니폼이 좀 더 활동적이면 좋겠죠.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ARC의 힘은 ARC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A는 autonomy, 자율성이고 R은 relatedness, 관계성, C는 content, 아닌데 competence, 역량이었습니다. 여기 저자가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ARC의 힘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한다. 바렛은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 분투함으로써 자신이 직원들의 의사결정과 직무 수행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직원들의 자율성을 위해 싸우고 그들의 역량을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관계성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바렛은 이런 정서를 심지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의 기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리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녀 역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바렛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정말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기업의 사장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직설적인 정직성이다. 바렛은 결코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업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고객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바렛은 심지어 고객을 거부한 적도 있다. 일례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최선의 노력과 선한 의지를 다했지만 결국 어느 여성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녀는 그 고객에게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고객님께는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고객님에게 더 만족을 주는 항공사를 이용해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바렛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리더는 직원들과의 인간적 상호작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는 리더의 역할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메모나 전화, 회의를 통해 수천 명의 직원과 소통하고
축하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렛은 이제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직원, 퇴직자, 고객 협력사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데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그녀의 주도하에 이룩한 자율성과 관계성, 역량의 문화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여전히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중이다. 네, 근데 리더가 현명하면 그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성과나 뭐 결과를 주면 직원들도 만족스러워 하겠죠. 새로운 기업 문화가 가져온 성과. 마이크 이슬리는 와이오밍주 질레트에 위치한 프리코프사의 CEO다. 프리코프, Powell River Energy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량한 서부 이야기를 해보자. 프리코프는 공공기업도 너무 멀어서 손대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까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협동조합이다. 지난 몇 년간 이슬리와 임원들은 협동조합 멤버들에게 20%의 부가가치를 보장하는 전략적 실행 모델을 개발했다. 거칠고 험한 에너지, 전기, 카우보이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에게 묻는다면 놀라운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이슬리의 삶이 전환점을 맞은 시기는 2011년이었다. 당시 그는 프리코프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란대로 일이 잘 되지 않자 시리에 빠졌다. 그 무렵 어느 양로원에서 예배를 위해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예배 연주는 예전에 그가 이따금 봉사 삼아 했던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슬리는 대신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이끌었으며 기타를 연주했다.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슬리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음악과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깊은 환희를 느꼈다. 이슬리는 이 책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와 임원들 모두는 긍정적 동기부여 워크숍이 개발되던 초기에 피실험자로 개발 과정에 참가했다. 이슬리는 그날 밤 양로원에서 자신이 얼마나 관계성의 욕구에 목말랐는지 깨달았다. 그 후 매주 양로원을 찾아가 봉사를 했다. 그가 마음을 터놓고 남들을 대하자 음악, 글쓰기, 노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까지 모든 일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 또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뜯어고치려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욱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사람의 완전한 이슬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집에서의 이슬리와 일터에서의 이슬리,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이슬리로 구분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관계성의 경험을 갈망했다. 그리고 양로원에서 느꼈던 환희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경험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 관계성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프리코프의 CEO로서 자율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한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쌓은 역량도 충분히 있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 없었다. 단지 프리코프에서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원했던 것이다. 이슬리는 떠나려고 결심했던 회사에 다시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다. 곧바로 회사의 비전을 확산시키는 절차를 수립했고 프리코프라는 회사가 구성원 각자의 인생과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원들과 토론하는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사회와 상의해서 자신의 직무도 바꾸었다. 새로 선임한 COO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경영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자신은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관계성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프리코프가 탁월한 실적을 거두자 이슬리가 이끄는 팀은 미국 전역에 걸친
100여 개의 협동조합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시스템 교육에 나섰다. 그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슬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전환점을 지속적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긍정적인 성장을 지향하지요. 리더는 직원이나 조직 구성원이 갖추기 원하는 기술을 솔선수범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따를 만한 리더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당신이 따를 가치가 있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올바로 이끌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마치는 날에 내 어깨너머로 아수라장이 된 조직의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은 효과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 상태입니다. 나는 미래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친절하고 선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만일 직원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나는 양로원에서 발견했던 사랑을 여러 모습의 이슬리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통합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요. 그럼 이걸 이제 제 개인적인 사에 넣어보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은 효과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는 미래에 이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 친절하고 선한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꿈을 꾸고 살아왔긴 했습니다. 방법적으로 뭐 조금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뭐 맞는 방법이 아니고 조금 틀렸을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만일 학생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나는 어디서 발견했다고 할까요? 발견했던 사랑을 여러 모습을 저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양로원 대신에 나는 여러 멋진 선생님들에게서 발견했던 사랑을 여러 모습을 저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통합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을 만들어 보고 저를 투영시켜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오겠죠? 직원들의 내면을 탐구하다. 빌리 야마구치는 야마구치 살롱의 공동대표다. 나는 그가 쓴 책 풍수의 미학을 재밌게 읽었다. 하지만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스타들만 주로 상대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천사의 얼굴 쉼터에 머물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초청 강사로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이 저자가 풍수미학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풍수미학은 빌리 야마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빌리 야마구치는 야마구치 살롱이 뭔지 모르겠지만 공동 대표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뭐죠?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스타들만 주로 상대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천사의 얼굴 쉼터에 머물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초청 강사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이게 좀 맥락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 소녀들은 화상 때문에 심하게 외모가 손상되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일단은 천사의 얼굴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소녀들이고 이 어린 소녀들은 화상 때문에 심하게 외모가 손상되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스타들만 주로 예쁜 사람들, 솔직히 외모적으로는 뭐 이상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초청 강사로 불렸었는데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야마구치 살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마구치의 전문 분야인 할리우드 스타일의 미적 접근법은 우리가 이 여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적 아름다움과 정확히 반대의 개념이었다.
음. 그러니까 할리우드 스타일의 미적 접근법. 그죠? 근데 이런 미적 접근법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게 야마구치인데 이 저서를 쓴 이 사람과 이 측면의 사람들은 이 그룹의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적 아름다움을 여성들에게 내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그 야마구치의 할리우드 스타일은 외적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 개념이었다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그가 이 소녀들을 대상으로 오후 내내 멋진 마법을 선보이자 우리는 그에게 흠뻑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리스트가 초청되어서 강연을 했는데 이 소녀들, 상처 입은 소녀들을 대상으로 오후 내내 멋진 마법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뭔가 감동을 받아서 흠뻑 빠져들었겠죠? 그는 소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어떤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는 내면의 자아와 겉으로 드러난 자아를 연결하는 일을 강조했다. 야마구치의 말은 소녀들에게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그가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깊은 환희를 느낀다는 점은 명백했다. 유명인사든 심한 흉터가 있는 어린 소녀든 상관없이 말이다. 야마구치는 고객들의 내적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의 달인임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는 결코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 고객들의 내적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만든다. 그게 야마구치의 장점, 강점이겠죠? 그러나 야마구치는 자신의 살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일만큼은 자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럼 철저하게 고객 위주인가요? 그의 살롱은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헤어샵이었고 여행사 정보에는 그의 살롱을 방문하는 것이 캘리포니아로 여행해야 하는 25가지 이유 중 하나로 올라와 있었다. 거의 다분히 상업적인데요. 그죠?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고객을 만드는 일에 열성적이지도 않고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더 나은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일에도 별 관심이 없는 직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없거나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랬겠죠? 무관심이겠네요. 무관심. 그는 자신만의 고객을 만드는 일에 여성적이지 않는 직원.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더 나은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일.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러니 이건 부정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그들이 자신의 열정과 일에 대한 윤리관을 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니까 리더와 직원들의 그 윤리관이 열정과 일에 대한 윤리관이 서로 닮아있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건가? 성공한 기업가와 리더들이 그렇듯 야마구치 역시 직원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 같은 이유로 동기부여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벽에 부딪히자 야마구치는 전통적인 동기부여 방식을 대신할 대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야마구치는 전통적인 동기부여 방식을 대신할 대안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런 과정을 통해 야마구치는 왜 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는지 깨달았다. 동기부여하는 일이라 하면 자기 동기와 같게 하는 거죠. 직원들은 야마구치의 가치관이나 목적의식이 아닌 직원들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에 의해 동기부여되어 있었다. 외부적 보상이나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들을 동기부여할 수 없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학생이 대입을 하면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동기부여라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런 깨달음에 따라 야마구치와 관리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 방침을 세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마구치는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이 가장 달인의 면모를 보이던 기술을 직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들 각자의 내면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고 이를 밖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야마구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직원들이 일터에서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개발하는 일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스타일링을 기술을 연습하거나 기타 업무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먼저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일들이 그들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지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매일 일하러 나오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돌이켜보도록 돕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일에 더욱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 차이를 느끼지요. 게다가 모든 관리자들과 나 역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보너스 같은 혜택입니다. 나는 고객을 보살피는 일이 언제나 즐거웠어요. 이제는 고객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내면에서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는 일에 똑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죠. 소속감이 만들어낸 성공. 게리 리지는 WD-40 컴퍼니, WD-40 컴퍼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40라고 해야 되나? 의 회장이자 CEO이다. 게리 리지는 회장이자 CEO이다. 요즘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그에게 묻는다면 당신 앞에 93.8%라는 엄청난 직원 참여도 숫자가 제시될 것이다. 뭐 어떤 회사의 상황을 물었는데 직원 참여도가 숫자로 제시될 건데 그게 아마 93.8%라는 직원의 참여도에 대한 숫자가 제시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직원 유지율 역시 매우 높다. 2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늘어난 매출액도 업계의 기록이며 지난 10년 동안 러셀 2000과 S&P 기업의 평균 실적을 초과했다. 오늘날 이 기업의 브랜드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자, 2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한번 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달러니까 공 3개다 10억, 100억, 1000억 2000억인가요? 뭐 아무튼 오늘날 이 기업의 브랜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리지에게 이런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비결이 무엇인지 물으면 WD-40 컴퍼니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윤활유처럼 매끄러운 대답이 돌아온다. 그는 성공이 소속감의 문화 위에서 구축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소속감은 누구에게도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소속감이란 강한 정신과 부드러운 마음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좀 뭔가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이 지금도 뭐 인기가 있겠지만 예전에 삼성을 뭐 누구보다도 막 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강한 정신과 그죠? 부드러운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싶어서 거기 소속감을 갖고 싶은 거겠죠?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네. 그 사이의 공간에서 직원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업무를 최선으로 수행할 수 있다. WD-40 컴퍼니가 2012년에 실시한 직원 참여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WD-40 컴퍼니에서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무려 9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리지와 임원들은 회사가 직원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었을까? WD-40 제품의 제조법은 비밀이겠지만 리지가 성공에 이른 비결은 그렇지 않다.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천사항 3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리더가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리더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해가 되는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 관점과 정직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관심을 쏟는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므로 당신이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돕고 싶다. 제가 학생들에게 쓰는 방법인데요. 둘째, 직원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바로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WD-40의 직원들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매 순간이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건 모두 다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공유합니다. 우리는 학습의 순간을 기쁘게 여깁니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1학년이 어떤 걸 시켜보니까 틀릴까봐 겁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고 틀리면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틀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셋째, 직원이 가치관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대신 그들이 회사의 가치관을 모델로 삼아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을 개발했을 때 발휘하는 엄청난 힘을 믿습니다. 관리자들은 자신의 리더십 관점을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그 가치관이 리더로서의 의사결정, 행위, 접근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회사의 가치관과 연계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개발하게 됩니다. 리지가 이처럼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율적 제어를 수행하기 쉽게 만든다. 그들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차원의 자율적 제어를 극복하려는 감정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우연이든 의도한 결과든 ARC 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죠? 우연이든 의도한 결과든 간에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얘기죠. 직원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 성과의 기대치와 예상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마음껏 누린다. 또한 소속감을 중시하는 문화를 통해 관계성을 경험한다. 직원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 성과의 기대치와 예상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마음껏 누린다. 명확하게 정의된 의무 성과와 기대치와 예상치.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자율성을 느끼나 봅니다. 또한 소속감을 중시하는 문화를 통해 관계성을 경험한다. 게다가 학습의 순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 즉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행위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인해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이 계속 향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필요한 거죠? 학습의 순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 즉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행위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인해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이 계속 향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리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 유일한 동기부여 따위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동기부여를 선택하는 것이요. 스스로가, 그죠? 리더의 직무는 직원들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
움을 느끼고 가치관에 의해 보호받고 비전을 통해 정신이 고양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리더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진정한 업무는 직원들이 최선의 자아를 찾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돕는 일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업무는 리더의 업무는 직원들이 최선의 자아를 찾아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돕는 일이다. 그죠? 건강한 리더십을 실천하다. 베스 스켈론 박사는 노스 카운티에 있는 워터앤드 스포츠 테라피 센터의 사업주다. 그녀가 오랜 고객인 나와 내 남편에게 해준 훌륭한 치료만으로도 그녀의 동기부여 기술을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물론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베스가 직접 들려줘야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녀의 리더십이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녀의 리더십. 베스 스켈론 박사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동료 딕을 베스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에 노출된 후 근육이 약화되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베스는 진료 스케줄이 맞지 않자 자신의 직원 캐슬린에게 딕을 진료하도록 했다. 몇 주 후에 딕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캐슬린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여러 물리치료 센터를 들락날락했지만 이렇게 효과를 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갈 때는 걷기에도 힘이 붙였는데 이제 오른쪽 다리를 거의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지요. 정말 기적 같네요. 또 다른 기적은 베스의 직원들이 그녀의 탁월한 환자 관리를 본받아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동기부여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베스는 2012년에 올해를 빛낸 수중 테라피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테라피스트가 되는 일과 다른 테라피스트들의 좋은 리더가 되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고백한다.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해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그들의 공포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적 장벽을 깨뜨리고 성격이 각자 다른 환자들 사이의 소통을 유도하고 때로는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힘든 치료 환경에서도 환자와 신뢰감을 구축해야 하지요. 나는 환자들에게 인내심을 보입니다. 반면에 직원들은 응석은 쉽게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보이는 입장은 간단합니다. 좋아해라, 받아들여라, 해내라. 이렇게 단순 명료한 그녀가 많은 환자들을 팬으로 둔 헌신적인 직원들에게 장기 근속을 이끌어낸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직원을 고용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베스는 명확한 가치관과 목적의식, 강력한 직업 윤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신이 이곳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 가족의 일원이 된 직원들은 처음부터 깊은 관계성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직원들은 베스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직원들은 베스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물리치료사 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스는 일에서 최고입니다. 항상 바쁘게 오랫동안 일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감독하거나 참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유용한 정보를 줌으로써 내가 더 훌륭한 테라피스트가 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베스는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배운 점이 있다고 말하거나 환자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평하는 모습에서 내가 일을 잘해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꼬마돼지 베이브라는 영화를 보셨죠? 돼지 베이브는 농장 주인과 다른 동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요. 나는 베스가 이 영화에 나오는 농부 호젯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가 베이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꼬마돼지야, 그 정도면 됐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이 훌륭하다는 조용하고
강력한 긍정의 표현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존중하게 하는 리더가 직원들로부터 존중받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밟히네요. 아이들에게 그 정도면 됐다. 조용하고 강력한 훌륭하다는 긍정의 표현을 좀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셋째, 권력을 아낌없이 포기할 때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해한다. 직원들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험회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일터를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베스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상사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 자기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독려한다. 심지어 그녀의 행동이 직원들의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를 침해할 때 사무관리자와 사용할 암호명도 만들어 두었다. 베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결국 사업주로서 직원들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직원들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자유를 주면 조금 더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선한 리더, 선한 목자. 맷 매니어는 카톨릭 리더십 인스티튜트의 회장이다. 회장이자 CEO이다. 매니온이 CLI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가 지닌 목적의식과 경건한 정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CLI는 독특한 리더십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신부들의 정체성, 소명의식, 동료애 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미국의 기독교에서 이런 종류의 기관은 이곳이 유일하다. 신부들의 정체성, 소명의식, 동료애 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하네요. CLI는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을 일찌감치 채택했다. 매니온에 따르면 이곳에서 운영하는 22개월 동안의 커리큘럼 중 3분의 1이 셀프 리더십과 자기개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부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가 봅니다. 신부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상처를 입었거나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마음 챙김을 실행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매니오는 최근 신부들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신부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교구가 통합되는 등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신부 한 사람의 업무가 3배로 늘어났다. 그들은 참되고 활발한 가톨릭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원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치란 기업의 직원들이 리더에 바라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에 힘겨워한다는 거죠. 직분에서 오는 압박과 다양한 요구 때문에 영적 수행의 실천을 통해 자신이 애초에 왜 신부가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부여 관점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일은 신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동기부여 관점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일, 그게 신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수많은 요구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신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외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교회는 신부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때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의식, 교구 주민과의 깊은 결속력,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자주 떠올려야 한다. 또 교구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는 역량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킨다. 하지만 그들은 선한 리더, 선한 목자 프로그램을 통해 교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며 이를 통해 역량의 욕구가 향상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신부들은 22개월에 달하는 학습의 여정에서 동기부여 관점을 변화시키는 기법을 가장 초반에 접한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과 정서를 깨닫는 마음챙김을 시작으로 자율적 제어의 MVP를 실천한다. 여기 MVP라는 것은 mindfulness, 마음챙김과 values, 가치, purpose, 목적을 실천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을 중간 정도의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판에 박힌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이 개발한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 신부라는 직분과 관련한 목적 강령을 만든다. 이를 통해 교구의 목표와 교회나 주교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자신의 성격 유형, 타고난 행위 패턴, 에너지 발휘를 저해하는 활동 등을 탐구한다. 오늘날 2,000명 이상의 신부가 선한 리더, 선한 목자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관점을 바꿈으로써 행정적인 업무에서 오는 좌절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성직자라는 특수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얻는 기쁨의 시간을 배가할 수 있다. 매니오는 신부들이 그저 일을 해내는 과정에 함몰되지 않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신부들은 새로 태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깊은 신앙심에서 오는 마음챙김, 가치관, 목적의식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거지요. 긍정적 의지의 틀을 짜다. 마지 블랜차드는 켄 블랜차드 컴퍼니의 공동 설립자다. 여러 해 전 이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할 때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1대1 회의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황 리더십 2나 상황 셀프 리더십 같은 회사의 대표적 코칭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대1 회의를 통해서 그죠? 주장했다는 거죠. 1대1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마지는 자신이 1대1 회의를 조직 문화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소 겸연쩍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1대1 회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돈을 지급했습니다.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 한 사람과 2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200씩 주었죠. 물론 자랑스럽게 떠벌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그 회의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 이 면담이 우리 조직의 문화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지 접근 방식이 효과를 발휘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에서 이 회의를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제안에 대한 틀을 짰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1대1 회의는 직원 간의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회사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고객에게 역할 모델이 되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를 실천하는 직원에게 올해 1년 동안은 기꺼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이 관행의 가치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 마지가 예상한 결과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한다. 마지는 매력적인 보상을 사용해 직원들이 스스로 유익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제안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 일을 제안하는 방식, 그죠? 당신이 원하는 직원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
이를 통해 직원 각자의 관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신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보상은 직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지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라. 요컨대 돈을 보상의 차원으로 제공하지 말고 회사가 장려하는 직원들의 행위, 목표, 활동이 그들 자신과 조직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요즘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게 하려고 보상을 제공하는 대신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관점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상 대신에 관점 면담을 한다는 거죠. 효과적인 관점 면담은 직원들에게 당근을 뇌물로 주는 일보다 훨씬 건강한 대안이지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데 보상의 차원에서 제공한다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직원이 이제 내가 리더인데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상 차원에서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행위, 목표, 활동이 우리 조직과 당신 자신과 우리 조직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아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그냥 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시스템적인 것 같지만 뒤에 행위, 목표, 활동이 그들 자신과 조직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아라 하는 거는 진짜의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인사의 수단으로 쓰라는 거 같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보상이라 하는 거는 좀 인사하고는 감사함에 대한 인사라고 하기는 조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너가 그렇게 행동해 주니까 주변의 동료들도 그런 의식을 좀 인지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 회사에도 정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보상?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제공하라는 거죠. 목적을 활용하다. 스콧 릭비 박사, 리처드 라이언 박사, 에드워드 대시 박사 이 세 사람은 이머시브의 공동 창업자다. 이머시브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이들은 동기부여 과학 연구를 게임 산업, 교육, 조직 행동, 보건 분야 등에 적용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자기 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의 창시자인 에드워드와 리처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동기부여 과학자일 것이다. 에드워드와 리처드가 유명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게임 산업에 관심을 보일까? 그리고 이 일이 리더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만일 당신이 온라인에서 쌍방향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주류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미국에서 게임 산업이 창출하는 매출액은 영화 산업의 거의 2배에 달한다. 가장 많이 팔려나간 비디오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죠? 그것은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어마어마하네요. 그에 반해 영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아바타의 매출액은 30억 달러에 불과하다. 리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임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심리의 기저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그 에너지를 교육과 훈련, 사회적 기술이나 리더십 기술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최근 리더들은 게미피케이션, 기업이 회사 외부의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임과 연관된 개념을 활용하는 행위. 이건 옴기니가 이렇게 언어를 만들었나 봅니다. 게미피케이션. 최근 리더들은 게미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게임 이론 비슷한 거겠죠? 당연한 일이지만 게미피케이션은 처음에 주로 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 분야의 관리자들은 영업사원이 돈, 여행, 승리 등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는 믿음으로 전통적인 외부적 인센티브를 사용해 영업 실적을 부추긴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메이 같은 다이아몬드를
뭐 아메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루비 레벨, 뭐 다이아몬드 레벨 그거 뭐 게임에서 보면 뭘 획득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개선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인사부서에서도 게미피케이션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제는 기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론의 하나로 게임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머시브의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과학에 대한 통찰, 특히 이 책에서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를 무시한 채 게미피케이션 전략을 실행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스콧은 게미피케이션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많은 기업이 지나치게 서둘러 게미피케이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의 역학에 바탕을 둔 전술과 궁극적인 목표를 혼동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들은 영업부나 인사부의 사내 웹사이트를 게임이나 경연장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화려한 배지나 보상에만 정신을 팔도록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합니다. 그런 전술은 긍정적 동기부여를 지속시키거나 건강한 가치관을 구축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비즈니스의 본질이나 직원들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지와 점수에 있는 것처럼 잘못 전달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스콧, 리처드, 에드워드 세 사람은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게임이나 컨테스트를 고려하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충고의 말을 던진다. 첫째, 게임 방식을 창안할 때는 목표를 우선으로 강조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직원들의 긍정적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런 수단을 만들었다는 의도를 먼저 강조해야 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네요. 직원들의 긍정적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 게임 개념을 만들었다. 우리가 긍정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지속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야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수단을 만들었다는 의도를 먼저 강조해야 한다. 스콧은 이렇게 설명한다. 게임 방식을 세심하게 디자인해서 적용하면 자율성, 관계성, 역량과 같은 직원들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 방식을 세심하게 디자인해서 적용하면 직원들에게 화려한 배지나 머리에 뿌려지는 색종이 조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제품, 서비스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수억 원,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얻고자 한다면 어떤 자극적인 타이틀이 되거나 영상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홍콩분들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체계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리게 찍더라도 제 진심이 묻어나고, 우리가 너무 이제 저 또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잘 짜여져 있는, 잘 설계되어져 있는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그 세상에 경쟁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심하게, 압박감까지는 아닌데 이제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잘 짜여지게 뭔가를 만들거나 조직한다는 것은 조금 인위적이기도 하고 자유를 훼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환경을 훼손한다는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내용이 전달되면 되는데, 물론 내용이 잘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기 위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미사억으로 이렇게 귀를 열리게 또 끌리게 할 수 있겠지만,
미사 여구 맞습니까? 미사 어구입니까? 어, 그런 것보다도 보여지는 것보다도 정말 속으로 갖고 있는 의미, 의도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의도가 다분히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꼭 화려하지 않더라도 둘러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깜빡깜빡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걸 꺼려하고, 왜냐면 일단 경쟁 아니면 비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취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분명 그런 경쟁에 치여서 그런 내면적인 갈등 내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 만큼 다양한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만드는 게 뭐 회사라고 치면 제 컨텐츠가 제품이거나 서비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제 제품과 서비스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영어 독서. 그러니까 비록 뭐 어설플 수도 있고 조금 그렇게 고급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어떤 그 세그멘트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쨌든 둘째, 보상과 동기부여를 비교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 많은 연구조사 결과 내재적 동기부여 요인을 인지하거나 촉진하지 않고 단순히 보상을 통해 성과의 향상을 꾀하는 게임 방식은 참가자들의 기쁨과 몰입, 이해력과 역량 향상, 게임에 오래 참가할 가능성, 지속적 참여와 자율성,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선호도, 충성심과 관계성 등을 끌어내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연구조사 결과 내재적 동기부여 요인을 인지하거나 촉진하지 않고 단순히 보상을 통해 성과의 향상을 꾀하는 게임 방식은 참가자들의 기쁨과 몰입, 게임에 오래 참가할 가능성,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선호도 등을 끌어내지 못한다. 또 다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조사 결과 내재적 동기부여 요인을 인지하거나 촉진하지 않고 단순히 보상을 통해 성과와 향상을 꾀하는 게임 방식은 참가자들의 이해력과 역량 향상, 그리고 지속적 참여와 자율성, 충성심과 관계성 등을 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금전적 보상과 내재적 동기부여를 최초로 연구한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한다. 보상을 주는 행위는 단기적 학습과 장기적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목표 달성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게임의 요소를 사용해 직원들의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를 존중하고 장려하며 지지할 때는 내재적인 보상감과 깊은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상을 주는 행위는 단기적 학습과 장기적 참여를 저해한다. 목표 달성도 어렵게 한다. 하지만 관리자가 게임의 요소를 사용해 게임 이론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어떤 요소들을 사용해서 직원들의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를 존중하고 장려하며 지지할 때 내재적 보상감과 깊은 만족감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죠. 자, 이렇게 맺는 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여기 그 저자는 교수라고도 했는데 이론적인 걸 많이 연구하는 교수라서 그런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아픈데요. 그래도 쭉 읽어보니까
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좀 유익했다고 봅니다. 자, 끝까지 1시간 거의 15분 동안 함께 독서하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자,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지구력 있게 끝까지. 어쨌거나 유익하셨다면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6시 33분이네요. 영어 독서 오늘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켄 블랜차드의 후기를 마지막으로 독서하고 최고의 리더십은 사람에 있다라는 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내일은 제가 음악을 올릴 수 있으면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새벽?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녁에는 밤에는 정말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콩오늘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